사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거든요. 전세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뭔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많이들 기대를 하더라고요. 전혀 기대 없습니다. 이제. 이미 감점 많이 했고요. 올해는 쉬자. 부동산. 그래요? 부동산은 올해는 쉬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예,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 사실 아는 게 없어요. 부동산 어린인가요? 불인? 불인이? 예, 불인입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불인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닐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여성분들이 부동산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들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올해 특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격변의 해를 만나서 더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 사실 이제 경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이제 거의 주식 시장이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은 사실 기업의 가치라서 펀더멘탈을 가지고 딱 이야기할 게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부동산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 펀더멘탈보다는 정책이나 다른 이슈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그게 이제 폐쇄된 시장이라 그래요. 옛날에 주식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 80년대 주식 시장이 네. 정부 정책이 모든 것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80년대 후반에 혹시 국민주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80년대 후반 국민주요? 국민주가 뭐냐면 정부가 공기업을 상장시키면서 국민들한테 나눠준 사건이었어요. 아, 그냥 주나요, 이렇게? 예, 아니, 돈으로 사는데 굉장히 싼 가격에 줬죠. 그래서 그때 포스코랑 한국전력이 들어왔어요. 예, 그때 저도 줄 서서 청약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뭐 조금 오르고 다 팔았죠. 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예, 그럼 뭐 인생이 한국전력은 바뀌었을 한국전력은 망했고 포스코는 그렇군요. 좋았겠죠. 아, 포스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거 들어오고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서 10년 동안 침체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시가총액의 한 20% 정도 되는 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되는 시장에 그 둘이 합쳐서 25조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꼬였죠. 꼬였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돈이 없으니까 그걸 살려면 이전 다른 주식을 팔아서 사야 되죠. 요즘에 LG 에너지 솔루션. 저도 그 회사 정말 IPO 싫어해요. 했을 때. 네. 아이고. 왜냐하면 뭐 주가가 너무 비싸게 들었잖아요. 네. 저는 싸게 들었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좋은 기업인지는 알겠는데 좋은 주식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게 그 회사가 들어올 때 PBR이 10배였어요. 한국 지금 평균 PBR이 0.8배인데 시가총액 2위로 그렇게 PBR 10배짜리가 딱 들어오니까 주식이 갑자기 비싸져 버리죠. 전체 시장이.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지금 종합주가지수 2,400, 2,300이면 PBR 0.8배도 깨졌을 텐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는 바람에 다른 아직도 0.9배 밑에 정도에 불과하죠. 그만큼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한 5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군요. 예, 들어오자마자 시가총액 1, 2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 들어오면서부터 또 운동업계 3조 호황이 끝났죠. 3조 호황이라고요? 저금리, 네. 저유가, 저환율. 와, 80년대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저 태어나기 전에. 부러워. 저 80년대 군대 갔어요. 아이고, 어르신 잘 모시겠습니다.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보내기도 전에 저는 군대를 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을 보면 느낌이 정부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보이죠. 사실은요,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기가 가장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정책들 내겠습니다 하는데 꼭 보면 더 오르더라고요. 예. 내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시장 원리랑 반대되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주식이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그때부터 지금 100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왜 그렇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청약하기 위해서 다른 주식 팔았죠. 맞아요. 수급 블랙홀 역할을 수급의 했죠. 블랙홀 역할을 했고 또 들어오자마자 되게 비싸게 들어와서 다른 주식 값을 함께 좀
뭔가 하락시키는 요인들을 했잖아요. 시장을 비싸게 만들어서 더 비싸게 만들어서 일종의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많이 조달해서 그 회사는 좋겠죠. 근데 다른 전체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서부터 주식시장이 붕괴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힘들어요. 예, 이런 것처럼 그 하나의 개개인의 그 정책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되게 괜찮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에서 보면은 잘못된 정책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저는 분양가 상한제. 우리 얼마 전에 이건 이제 서울 말고 다른 이야기 할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공무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높으신 분과 젊은 분하고 함께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 좋은 자리였어요. 좋은 자리를 하는데 이 젊은 분이 집을 못 사서 아직도 고생을 하시는.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은 높으신 분이지만 젊은. 그러니까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하셨대요.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계속 넣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옆에 계시는 이제 높은 고위 공무원께서는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렇군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언젠가 현실을 알게 됐죠. 뭐였냐면 이분은 그 웃는 얼굴로 계시는 분은 평당 분양가 1,000만 원 정도의 특별 공급을 받아서 아파트를 받으셨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한 3,000만 원대 이상 평당. 올랐군요. 그러니까 3배 이상 났죠. 오. 3배가 더 났죠. 근데 이분은 이제 1,000만 원으로 분양가가 통제돼 있으니까 네. 이 사람도 받으면 무조건 로또인데.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네, 로또 분양인데 이제 네. 그 분양가에서는 이익이 안 나잖아요. 뭐 왜냐하면 건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 같은 사이에 우리 소득도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좀 자율화를 시켜주면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면 옛날보다 대박은 덜 날지 모르지만 네. 공급하는 사람도 좋고 분양을 받는 사람은 옛날만큼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싸게 하니까 좋을 텐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걸 얼마로 규제를 하고 있냐면 1,000만 원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대요. 그 지역을. 통제 역설. 예,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이건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인데 뭐하러 공급을 해요? 예, 그러면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타워 크레인이 있는 데가 없다. 세운상가 있는데 거기 하고 반포 정도 제외하고 집을 짓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지을수록 손해니까. 지을수록 입장에서는. 예, 거기다 둔촌주공 사태. 그렇죠. 예, 둔주 사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게 뭐 분명히 제가 봐서 어디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양쪽 다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대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문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조합 쪽에서 본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분양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희망을 걸고 계속 네. 분양을 늦추다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공사 중단됐잖아요. 이런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양가 1,000만 원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네. 당첨된 사람은 정말 좋겠지. 그렇죠. 국민의 돈을 다 몰아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꼴이죠. 그러나 대신 어떻게 되냐면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분양도 안 되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죠. 왜? 새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득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데 비해서 집값이 안 오르면 갭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전세 끼고 사기.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2020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2001년 그 카드 버블 이후에 역사상 최대의 폭등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분양가를 상한제를 두고 적책으로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정책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을 더욱더 폭등시키는. 그래서 아까 우리 국민주 이야기했지만 주식시장을 좀 부양하고 국민들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민주 제도 이후에 주식시장이 잃어버린 10년을 가게 됐던 것처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이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지면 시장도 망치고 주가도 다 박살내고 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버블 레벨로 훨훨 올라가게 만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만 하면 그 반대로 무조건 시장이 움직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해당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공급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주택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단행되다가 2017년에는 이제 주택
보증기금 허그라고 하는데 허그가 분양가를 사실상 좀 통제했다가 2019년에는 아예 법으로 그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만들어서 억제를 하면서 당첨된 사람은 로또, 주변 사람들은 화나.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집 사러 가서 급등. 맞아요. 뭐 이런 악순환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을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 저런 정책을 펼치느니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시장 한탄을 할 논리로, 정도. 그렇죠. 그냥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했던 패턴이 근래까지 있었던 흐름이었죠. 미친 집값이라고 할 정도로 폭등이 나왔고 그때 정말 모두의 염원이 내 집 마련이었는데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뭔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많이들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니에요. 뭐 전혀 기대 없습니다. 이제 이미 감점 많이 했고요. 어느 부분이 감점이에요? 일단 이번에 그 전세 관련된 대책들이 나와서 전세를 안정시키겠다고 계속 예. 그런 정책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세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 4억 정도의 집인데 이 집이 3억 정도 전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4억까지 정부가 무제한 대출해주고 그 대출해준 거에 대해서 보증해줬죠. 전세 보증 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서울 보증 기금, 뭐 네. 저 주택 보증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보증을 해줘요. 그러면 이 집이 뭐 깡통 전세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이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대출 금리도 굉장히 싸게 정부에서 그냥 아주 특혜성으로 대출해줘요. 자 그렇게 되면 전세를 안 살면 바보잖아요. 보증도 해줘. 그래서 깡통 전세 경매 넘어가도 다 자기 집을 지킬 수 있고 더 나가서 그 대출 금리도 되게 싸요. 네. 내가 어디 은행에 가서 신용 대출 받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내야 되는데 전세 그냥 설정만 딱 하면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죠. 예.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5억짜리에 3억 전세가 있었는 게 이게 전세 대출이 후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5억짜리 집에 한 4억까지 전세 올라가죠. 자 그러면 누가 와서 1억 신용대출 딱 받아서 갭 투자하는 거죠. 4억 전세를 끼고 5억의 집을 딱 사면 1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돈도 대부분 전세 대출이었을 거죠. 대출이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도 3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자기 현금이 있는데 지금 저 집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세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명분, 근데 그 명분이 어디에 대한 주거 안정인지도 잘 모르는 집값 올라가는데 주거 안정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또는 전세에 대해서 무제한 보증을 해주다가 전세 가격이 급등해서 갭 투자를 해서 작년에 20% 집값을 펑 폭등하니까 작년 말부터 전세 대출을 중단시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봤는데 이번 정부도 또 전세 주거 안정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 대출이나 또는 전세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혜택들을 주는 방안을 만드는 걸 보고서 집값을 잡을 생각은 없고 더 부양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좀 다르다. 근데 사실은 앞서서 제가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집값에 비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비슷하게 올랐어요. 작년 미국이 19% 우리가 20% 올랐으니까 비슷하게 올랐는데 그걸 그냥 거기서 바로 비교를 하기 어려운 게 그 전에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을 기다가 올라온 거고. 그랬어요. 모기지. 예, 모기지 사태 사태 이런 터지고.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버블이 더 심한 나라도 있고 버블이 적은 나라도 있어서 미국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라야 된다는 식으로 딱 이야기하기가 예. 어렵죠.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상권을 한번 혹시 그 상업용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큰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이 큰 도로 건너편은 우리나라 최대의 그 유흥가 또는 상권이 있는데 이쪽 반대편은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상권들이 있는 곳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딜 하나 이야기하자면 문정동 한번 가보시면 법조타운 쪽 새로 생기는 그 오피스텔 있는 쪽은 정말 불야성인데 그 반대편 쪽에 저는 맛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고깃집이었는데 가는데
상권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 몇 차선 안 돼? 한 8차선? 6차선 정도 되는 도로 건너편에 저쪽 편은 어마어마한 오피스 빌딩과 또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추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밀려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그 바로 하나를 건너면 약간 건물들은 낡아가고 있고 동네 맛집들은 분명히 보이는데 사람들의 숫자도 적고 어두컴컴해요. 이런 것처럼 로케이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임대료와 상권이 나오는 것처럼 바다 건너 태평양 바다 건너 미국의 부동산과 한국의 부동산이 1대1로 매칭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냥 분위기는 분명히 미국이 오르니까 우리도 오를 거야 정도는 되지만 네. 미국 오른다고 해서 그 돈이 진짜 한국 부동산 사러 오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러 들어오는 펀드들도 또 아파트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다 건물 사지.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 주거용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도 또 그것도 되게 조건이 많잖아요. 결국 미국 올라서 우리도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변명이 좀 많죠. 그렇게 보시군요. 자, 우리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요 이제 책도 나와 있는데 돈의 흐름에 올라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쉬자. 부동산. 그래요? 부동산은 올해는 쉬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작년 연말에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네. 경제 강의 노트 만들고 올해로 이제 만 4년이 됐는데 3년 내내 살아 그랬거든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내내 제발 좀 집 좀 사라고. 내내 올랐죠 또. 예, 그렇지도 하지만 집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왜냐하면 저금리. 네. 금리가 너무 싼데. 그 작년 이맘때 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 30년짜리를 보면 2.4%의 대출을 받았어요. 네. 30년 고정금리 2%. 환상적이죠. 근데 지금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4.7? 4.8? 두 배, 세 배. 두 배, 세 배가 날고 곧 5% 넘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30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 되는데 금리 2%로 대출받은 상품과 4%, 5%의 대출받은 상품의 매년 상환 금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집값이 20% 폭등한 데다가 올해 이자율이 이렇게까지 급등했는데 여기서 집을 사서 물론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집을 살까요? 라고 묻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문정동, 법조타운 이쪽과 저쪽에 부동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미리미리 그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 소수에 불과하다고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집을 안 샀다. 그러니까 지금 집 사려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분석 능력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놓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년, 4년의 매수 기회를 놓쳤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다가 이제 좀 돈 좀 모아서 이제 사볼까 하는 두 종류인데 두 번째 종류의 분들한테 묻는 게 그러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금리를 버틸 수 있느냐 앞으로. 왜냐하면 DTI 규제라고 해서 이 사람의 그 총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몇 억이든 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30년 혹은 40년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금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과연 올해는 버틸 수 있어도 내년까지 올라간다면 만에 하나? 예.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금리가 내년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현재 수준의 금리 레벨이 유지된다면 되게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다는 점을 생각하면 집값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이렇게 많이 올라는 여건에 특히 주가가 고점에서 1000포인트 빠질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야 되는가? 좀 쉬자. 부동산이라는 건 네.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재산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때도 이제 온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막 던져. 막 던져. 괜찮아. 올해는 쉬자. 막 던져. 올해는 쉬자. 올해만 쉬면 되나요? 내년에는 또 판단하자고요. 우리가 원앵커님하고 자주 볼 거잖아요. 게다가 또 물으세요. 네, 박사님, 그때 7월에는 좀 쉬자 그랬는데 8월은 생각이 좀 다를까요? 같나요? 이러면서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은 일단 조건이 안 좋다.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도 금리 조건도 안 좋고 네. 절대 가격도 작년에 살아갈 때 4억이던 게 지금 한 4억 5천 하고 5억 할 수 있는데 평균이면 5억이겠네요. 그죠? 네. 이거 굉장히 큰 부담이다. 1억을 더 내가 장만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신용대출도 잘 안 되고 또 대출을 했다 해도 비싸고 또 만기 연장 안 될 수도 있고 정부 바뀌어서 정책이 지금 막 바뀌는 중인데 어떤 방향인지도 참 감도 잡기 어렵다라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지 적극 베팅하기는 좀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당분간은 쉬자는 말씀. 근거로 이제 금리. 제로 금리가 지금 끝났죠. 앞으로도 이제 금리 올린다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다고. 네,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올리실 것 같아요. 그 금리 역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것도 미국이 있고, 올리면.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 버블이 더 심하니까. 물가 잡기 위해. 예,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 6%가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든 물가를 일단 잡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수순이라서 소비자 물가가 좀 꺾이면 모르겠는데 예. 우리나라는 또 미국 물가 꺾여도 우리는 좀 늦게 꺾이거든요. 왜냐? 왜요? 전력 요금이라고. 이제 올리잖아요. 기름값 올라도 전기요금 안 올리다가 예.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반영되고 하려면 물가가 당장 꺾이기는 우리나라는 어렵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물가 꺾인 다음에 꺾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되거나 동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는 일단 희망이 없죠. 자,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쉬자. 왜냐하면 금리인데 금리 올리니까. 근데 금리 올리는 이유는 물가 때문인데 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물가 꺾이는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혼 부부들 있잖아요. 집은 사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사고 싶다. 이렇게 열망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알아도. 그러면 지역별로 봤을 때 조금 그래도 괜찮은 쪽이 있을까? 네, 거제 창원. 거제 창원이요? 왜요? 네, 거기 일자리가 늘고 있어요. 지방은 그 공급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인구가 적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인 그 투자자들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들 말고는 네. 각 지역은 공급 과잉이 진정되면 일단 집값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거기에 네. 또 하나가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체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에서 보면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 천안, 평택, 그리고 거제 창원 정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들이에요. 그 중에서 저평가돼 있고 공급 물량도 이제 좀 소화가 된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거제 창원 정도는 좀 괜찮은데 네. 이런 지역들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좀 어려운 상황이죠. 먼저 가장 어려운 지역은 인천이랑 대구고요. 인천, 대구는 공급 과잉 리스크가 좀 있는 지역들이죠. 공급이 이제 거기는 꽤 많이 늘고 있어요. 당장 뭐 대구, 동대구에 가면 내려서 이렇게 슬쩍 쳐다보시면 타워 크레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인천도 역시 검단 또는 청라 그리고 송도 이런 지역에서 계속 아파트 물량도 나오고 또 재건축 물량들도 서구 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지역들은 공급 물량들이 일단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일자리는 어떠냐 그러면 대구 일자리 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고 제 고향 대구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인천도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 중이지만 그 공급 물량을 생각해 보면 조금 수급 불균형이 있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작년에 급등한 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 지역들 2기 신도시 지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청라 검단도 했지만 또 김포 쪽도 안산, 시흥 그리고 양주, 남양주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염주알처럼 이렇게 도는 동탄, 광교 이런 지역들이 작년에 이 시군구 기준으로 30% 이상 오른 지역들이에요. 그러면 금리 오르고 갭 투자해서 성과를 낸 분들 입장에서 이익을 좀 실현하고 싶은 매물도 있겠죠. 이런 팔고 부분. 나가야겠다. 네, 그래서 최근 주택 시장이 좀 어떠냐 하면 네. 서울의 핵심 지역, 뭐 한남동, 예를 들어서 뭐 네. 반포, 대치 이런 데는 신고가예요. 근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를 하나만 이야기하면 동탄 아파트 그 대장주 아파트들을 한번 보시면 네. 호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고점에서 거의 상당히 많이 빠진 걸 발견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이유는 다 나죠. 집도 꽤 많이 입주 물량도 있는 데다가 작년 너무 급등한 지역들 너무 급등하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경기도 안 좋아요. 금리도 높아.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좀 살만한 지역들은 여기는 좀 사면 마음 편해라고 보이는 지역들은 뭐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 지역들의 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좀
약간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인구 몇백만 지역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 비해 인구가 되게 많은 지역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저는 지금 사기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러워. 좀 쉬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대부분의 지역은 좀 하락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락 정도도 있고 예. 또는 이제 작년에 급등했던 호가들이 좀 진정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세종시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2020년에 44%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한 1% 빠지고 올해 한 4% 빠져요. 자, 이게 폭락인가요? 살짝 예, 그죠. 오른 거에 대한 예, 조정 약간 정도죠. 조정, 예, 그런 해가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죠. 하락이 아니라 조정.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려니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또 경기도 여건도 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주택이라는 건 일생의 중대사니까 네. 조금 천천히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혼부부 이야기 하셨지만 네. 한 1년 정도 신혼부부. 한 2년 정도 월세 살아도 사실 네.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 좀 살아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꼭 결혼을 하자마자 집을 사야 된다. 그건 부유하신 분들이니까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대상들이 저도 그랬고 저도 뭐 대출 받아서 결혼했던 사람이라서 네. 이런 돈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내년은 좀 우리 열심히 저축하자. 금리도 좋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기회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 투자할 거. 또 예. 결혼에 잘못 샀다가 부부싸움 하면 두고 너무 마음이 고생해요. 그렇죠. 현실이니까 또.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포인트까지 체크를 해주셨네요. 예,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죠.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매너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